장영자는 오늘따라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내린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렸거든요. 청파동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미용실 영자네의 간판도 비에 젖어 흐릿해 보였습니다. 30해가 넘도록 이곳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의 머리를 다듬어주며 살아온 장영자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남편 김두식의 생일이었거든요. 벌써 3번째 맞는 기일이었습니다.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지만 장영자는 매년 이날이면 어김없이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서 남편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그녀만의 작은 의식이었죠.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장영자는 정성스럽게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두식이 생전에 좋아했던 국화와 장미를 섞어서 말이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당신 혼자 두면 안 되니까. 지하철을 타고 납골당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마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두식이와 처음 만났던 25살 때부터 미용실을 차리고 아들 성민이를 키우며 보낸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납골당에 도착한 장영자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남편의 유골함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드는 생각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이곳에 와야만 두식이가 정말 옆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에서는 아무리 사진을 바라봐도 허전하기만 했는데 이곳에서는 마치 살아있을 때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잘 있지, 여보. 올해도 내가 제일 먼저 왔어. 유골함 앞에 앉아 꽃을 정리하며 장영자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남편에게 근황을 들려주려 했죠. 미용실 단골 손님들 이야기, 아들 성민이가 요즘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본다는 이야기, 그리고 혼자 사는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말이죠. 그런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장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골함의 명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명판에 새로운 글씨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분명히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없던 글씨였습니다. 김두식 1945-2020 그의 반려자 이경숙과 함께. 장영자의 손에서 꽃다발이 떨어졌습니다. 국화와 장미가 바닥에 흩어지며 납골당의 조용한 정적을 깨뜨렸죠. 심장이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에이, 경숙? 이게 무슨 소리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 장영자는 다시 한번 명판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눈에 잘못 보인 것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그의 반려자 이경숙과 함께라는 문구가 마치 조롱하듯 장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닌 이경숙이라는 전혀 모르는 여자의 이름이 남편의 명판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장영자는 무릎이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한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판을 바라봤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거든요. 납골당의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장영자는 떨어진 꽃들을 주워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경숙이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왜 남편의 명판에 그 여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차가운 현실은 명판 위의 글씨만큼이나 선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영자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거든요. 이경숙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누구인지, 왜 남편의 명판에 그 여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두식이에게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한 장영자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성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받았을 텐데 지금은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설정한 장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납골당 관리사무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명함함을 뒤져서 겨우 찾아낸 번호였죠. 다이얼을 누르는 손가락도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영안납골당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두식 고인의 가족인데요. 명판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어떤 문의사항이신지요? 장영자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최대한 침착하게 들리고 싶었거든요. 명판에 새로운 이름이 추가되어 있던데 언제 바뀐 건가요? 그리고 누가 요청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담 직원이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짧은 시간조차 장영자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네. 확인해 보니까 아드님께서 직접 요청하셨네요. 지난주에 말입니다. 아들이요? 우리 성민이가요? 네, 김성민 님이 직접 오셔서 명판 수정을 요청하셨습니다. 고인의 배우자분 성함을 추가로 새기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장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직접 요청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듣게 된 말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골함 등록은 김성민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명판 변경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끄는 장영자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유골함 명의자가 자신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절차를 아들이 대신 처리했었는데 그때 명의까지 아들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따져 묻고 싶었지만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전화로는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중요한 일을 전화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영자는 아들이 다니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눈이 퀭하니 들어가 있었지만 꼭 확인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강남에 있는 아들의 회사는 장영자에게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길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죠.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던 장영자 앞에 나타난 아들 성민의 표정은 시작부터 어두웠습니다. 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온 이유를 짐작하고 있는 듯 했어요. 엄마, 왜 여기까지 왔어? 전화하면 됐잖아. 성민아, 납골당 명판 이야기 좀 하자. 왜 그런 짓을 했니? 성민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회사 로비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젠 그만해. 성민이 입을 연 첫 마디였습니다. 장영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뭘 그만하라는 거니? 나는 내 아빠 명판에 왜 이상한 여자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묻고 있는 거야. 이상한 여자가 아니야. 아빠가 진짜 사랑한 사람은 이경숙이었어. 장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 너도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냐? 엄마, 나도 처음엔 모르고 있었어.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씀해 주셨어. 이경숙 이모는 아빠의 오랜 연인이었고 아빠는 평생 그분을 잊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카페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영자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였단 말이니? 50년을 함께 살면서 나는 도대체 뭐였어? 성민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을 꺼내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의무였어. 책임감 때문에 함께 산 거지 사랑해서 함께 산 게 아니었다고 하셨어. 장영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이 의무였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두식이와 함께 웃고 울며 보낸 모든 시간들이 함께 아들을 키우며 만들어온 추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엄마, 현실을 받아들여. 아빠는 돌아가시면서까지 이경숙 이모를 찾으셨어.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 이름을 부르셨다고. 장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아들의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넌 내 자식 맞니? 어떻게 내 어미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성민은 뺨을 만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이제는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해. 그날 밤 장영자는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50년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남편도 아들도 모두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경숙이라는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자신의 인생에 이런 상처를 남기는지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과의 충격적인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영자는 그동안 미용실 문을 닫고 집에만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경숙이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정말로 남편과 어떤 관계였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아들의 말만 듣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로서 최소한의 진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납골당을 찾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여자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남편을 사랑했다면 분명히 납골당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장영자는 지하철에서 내내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한 장영자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있을까봐 발소리까지 죽이면서 말이죠. 남편의 유골함이 있는 곳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누군가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향 냄새가 났거든요. 장영자는 모퉁이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유골함 앞에 누군가 꽃을 놓고 간 흔적이 있었어요. 아직 향이 피어오르고 있는 걸 보니 얼마 전에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장영자는 천천히 다가가서 놓여진 꽃을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언제나 가져오던 국화나 장미가 아니라 백합과 카네이션이었어요. 꽃 포장지에는 고급스러운 리본이 달려 있었고 작은 메모 카드도 붙어 있었습니다.
메모카드를 들여다본 장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두식 씨, 오늘도 보러 왔어요. 항상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경숙.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로 이경숙이라는 여자가 존재했고 남편의 납골당을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영자는 메모카드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한 걸음 물러섰어요. 갑자기 이곳이 자신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영자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정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우아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자는 장영자를 보자 잠깐 멈췄다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이경숙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여자는 장영자의 당황한 표정을 보더니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경숙입니다. 두식 씨와 오래된 인연이었어요. 그 순간 장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이경숙 본인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것도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오히려 반가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감히 여기서 날 보고 웃어? 장영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경숙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화내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인사만 나누면 될 일이잖아요. 인사라고? 당신이 내 남편의 명패에 당신 이름을 새겨놓고서 그건 두식 씨의 뜻이었어요. 생전에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이경숙의 말에 장영자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그런 부탁을 했다면 자신이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거짓말 마세요. 우리 두식이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요. 이경숙은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며 장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묘한 여유가 느껴졌어요. 그럼 두식 씨가 마지막에 누구 이름을 부르며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장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마지막 순간에도 이경숙의 이름을 불렀다던 그 말이요. 이경숙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장영자에게 내밀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명함지에 깔끔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두식 씨가 제게 남겨주신 게 있어요. 조만간 변호사가 연락드릴 겁니다. 뭘 남겼다는 거예요? 그건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전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경숙은 그 말을 마치고 장영자 옆을 지나 남편의 유골함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꽃 옆에 새로운 꽃다발을 하나 더 놓았어요. 장영자보다 훨씬 비싸 보이는 꽃다발이었습니다. 두식 씨, 오늘도 뵈러 왔어요. 곧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경숙은 유골함을 향해 조용히 인사를 한 후 장영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장영자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숙의 표정에서 묘한 승리감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이경숙이 떠난 후 장영자는 혼자 남편의 유골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개의 꽃다발이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이 마치 자신과 이경숙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는 소박하고 정성 어린 국화와 장미, 다른 하나는 화려하고 비싼 백합과 카네이션.
장영자는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경숙 마이너스 경영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주소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여자라는 게 느껴졌어요. 변호사가 연락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이경숙에게 뭘 남겨뒀다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건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영자는 계속 이경숙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여자였지만 어딘가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장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이경숙을 사랑했던 걸까요? 정말로 자신과의 결혼 생활이 의무에 불과했던 걸까요? 사진 속의 남편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경숙과의 만남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영자는 그동안 변호사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미용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단골 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머릿속은 온통 이경숙이 한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의 남자가 자신을 김 변호사라고 소개했어요. 장영자님이시죠? 고 김두식님의 유언 집행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지요? 유언이라는 단어에 장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유언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 성민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유언이 나온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언이라고 하셨나요? 우리 남편이 언제 유언을 쓴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장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자신 모르게 유언까지 써놨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숨기고 살았던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장영자는 일찍 집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내 최악의 상황들을 상상했어요. 혹시 집까지 이경숙에게 넘어가는 건 아닌지, 자신이 살 곳조차 없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넓은 접수 공간까지 마치 대기업 사무실 같았어요. 장영자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신사적인 남자였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나눈 후 장영자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여러 장의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고 김두식님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께서는 처음 뵙네요. 네. 그런데 정말로 우리 남편이 유언을 남긴 게 맞나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인께서는 작년에 직접 이곳에 오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숙님을 통해 유언 집행을 요청하셨고요. 장영자는 작년이라는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1년 전에 유언을 써놨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말이에요. 그럼 그 유언장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 김 변호사는 유언장 사본을 장영자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의 친필로 쓰여진 글씨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에 보던 남편의 글씨였지만
내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내 사망 후 남은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50%를 이경숙에게 상속한다. 그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며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이다. 장영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절반이라니 그건 거의 모든 재산의 반을 의미했거든요. 청파동의 집과 미용실, 그리고 평생 모아온 예금까지 모든 것의 절반을 이경숙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정말 유효한 유언장인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하신 자필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인께서 생전에 이경숙님 앞으로 작성해 두신 차용증입니다. 3억 원을 빌려주셨다고 되어 있네요. 장영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유산의 절반도 모자라서 3억 원의 돈까지 빌려줬다니 도대체 남편이 이경숙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던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큰 돈을 언제 빌려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작년 봄에 작성된 차용증이네요. 고인께서 개인적으로 처리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장영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작년 봄이면 남편이 아직 건강했던 시기였어요. 그때 자신 모르게 그런 큰 돈을 이경숙에게 빌려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이 유언장이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필체 감정이라든지.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확인해 봤습니다. 고인의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 봐도 동일한 필체입니다. 그리고 유언 작성 당시 고인께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셨다는 의료 기록도 있고요. 장영자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납득할 수 없었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그런 큰 결정을 혼자서 내렸다는 게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도 반을 내줘야 한다는 건가요?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고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상속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과 미용실 부동산은 유언장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장영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미용실까지 반을 내줘야 한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면서 이경숙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단정한 옷차림에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난 것처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자님. 김 변호사님께서 유언 내용을 잘 설명해 드렸나요? 이경숙의 태연한 모습에 장영자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정말로 우리 남편한테서 그런 유언을 받아낸 거예요? 받아낸 게 아니라 두식 씨가 스스로 결정하신 일입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뜻을 존중했을 뿐이에요. 이경숙은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이 받는 게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두식 씨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거절할 수는 없었죠. 장영자는 이경숙의 가식적인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뻔뻔해 보였거든요. 당신이 우리 남편을 꼬드긴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이용해서. 장영자님,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두식 씨는 아프기 전부터 이런 결정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다만 당신에게 상처가 될까봐 망설였던 것 뿐이에요. 김 변호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두 분 모두 차분히 하시죠. 법적인 절차는 정해져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영자는 쉽게 진정될 수 없었습니다.
이경숙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는데 어떻게 침착할 수 있겠어요? 상담이 끝난 후 장영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경숙이 따라와서 말을 걸었어요. 장영자님,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원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건 아니에요. 장영자는 돌아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원망 안 해요. 대신 끝까지 싸울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우리 남편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접근한 건지 밝혀낼 거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장영자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남편이 자신 모르게 그렇게 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부부 공동 명의였던 집까지 일부가 이경숙에게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정확한 상속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 집도 절반을 내줘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는 고인 지분의 50%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니까 고인 지분이 50%이고 그중 절반인 25%가 이경숙 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집의 4분의 1을 이경숙이 소유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은 고인 단독 명의였으니까 그 절반인 50%가 이경숙 님 소유가 됩니다. 전화를 끊은 장영자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까지 이경숙과 공동 소유하게 된다니 이보다 더 굴욕적인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생계수단인 미용실까지 반을 내줘야 한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성민이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유언장 이야기 들었어? 너도 알고 있었구나. 언제부터 알았니? 성민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 이경숙 이모한테 재산을 좀 나눠줄 거라고. 그때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나도 알 권리가 있잖아. 엄마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아빠도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하셨던 거고. 장영자는 아들의 태도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경숙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성민아, 너 혹시 이경숙이라는 여자와 따로 만난 적 있니? 성민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 번 만났어요. 아빠 장례식 때도 오셨고 그 후로도 몇 번 뵈었어요. 뭐라고? 장례식 때도 왔다고? 장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 이경숙이 참석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날 너무 슬퍼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멀리서 조용히 인사만 드리고 가셨어요. 엄마한테 상처가 될까봐 따로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여자 편을 드는 거니? 내 어미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성민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아빠는 평생 이경숙 이모를 잊지 못하고 살아오셨어요. 엄마와 결혼한 것도 주변의 압력 때문이었고, 무슨 소리야, 그게. 아빠는 젊었을 때 이경숙 이모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집안에서 반대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와 결혼하게 된 거고, 장영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나와의 결혼은 뭐였단 말이니? 의무였어요, 엄마. 아빠는 책임감 때문에 엄마와 함께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평생 이경숙 이모를 사랑했던 거고, 성민의 말에 장영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이 의무였다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고?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빠는 돌아가시면서까지 이경숙 이모 걱정을 했어요. 그분이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안쓰럽다고 하시면서 장영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성민아,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 여자 편을 들 수 있니? 엄마, 이제 그만 욕심 좀 버리세요. 아빠 재산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 시작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영자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욕심이라고? 50년을 함께 살면서 모아온 재산을 지키려는 게 욕심이라는 건가요? 욕심이라고? 내가 언제 욕심을 부렸어? 평생 내 아버지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그것도 다 아빠 돈으로 한 거잖아요. 미용실도 아빠가 차려준 거고 집도 아빠 이름으로 사신 거고. 성민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경숙 이모는 평생 혼자 사시면서 고생했어요. 아빠를 포기하고 혼자 사업도 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라도 아빠로부터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보상이라고? 무슨 보상을 받는다는 거야? 아빠가 그분과 결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요. 평생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한 보상 말이에요. 장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완전히 이경숙 편에 서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정말로 두식이 자식 맞니? 엄마,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치던 장영자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성민이 놀라서 장영자를 부축했지만 장영자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너 같은 놈은 내 자식이 아니야. 그 순간 장영자는 정말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많은 충격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왔던 것입니다. 성민은 급하게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장영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에도 중얼거렸어요. 난 대체 누구였던 거니? 50년이 뭐였던 거야?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장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식은 흐릿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절망감은 선명했어요. 남편도 아들도 모두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장영자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의식 잃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장영자의 마음은 쉴 수 없었어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장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인생이 의미 없었던 걸까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을 사랑했던 마음도 아들을 키우면서 쏟아부은 정성도 모두 헛된 일이었던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독 회색빛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회색빛 인생이었다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남편과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해도 적어도 진실은 알아야 했어요. 이경숙이라는 여자가 정말로 남편을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지 꼭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장영자는 퇴원 후에도 집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용실도 계속 문을 닫아둔 채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러워하며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거든요. 아들 성민이도 병원에서 퇴원할 때 함께 왔지만 장영자는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그 후로 성민이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어머니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서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쓴 정성스러운 글씨체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조용남이었습니다. 남편 김두식의 오랜 친구였죠. 조용남은 두식이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군대도 같이 갔다 오고 결혼 후에도 가끔 만나서 술을 마시곤 했던 사이였어요. 두식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한 번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는데 갑자기 편지를 보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어보니 몇 장의 편지지와 함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용남의 글씨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자님께로 시작되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장영자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영자님 안녕하십니까? 두식이 형님의 일로 늦게나마 편지를 씁니다. 사실 형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장영자는 편지를 읽으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경숙이라는 여자에 대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 여자는 형님께 큰 실수였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만났던 사이일 뿐인데 형님이 아프시면서 다시 나타났거든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형님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동안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때 이경숙이 자주 병문안을 와서 형님을 돌봤어요. 영자님께서는 미용실 일 때문에 매일 올 수 없으셨잖습니까? 그 틈을 노린 거죠. 장영자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미용실을 혼자 운영하느라 병원에 매일 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둬야 했고 병원비도 벌어야 했거든요. 이경숙은 형님께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결혼을 못했다면서 평생 혼자 살았다고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편지의 내용이 점점 더 충격적이 되어갔습니다. 이경숙은 이미 2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자입니다. 사업도 여러 번 실패해서 빚이 많았고요. 형님께 접근한 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그런 사실을 모르셨죠. 장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경숙이 거짓말을 해서 남편을 속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유언장 문제입니다. 형님께서 유언장에 서명하신 날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날 형님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수술 후 합병증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셨거든요. 편지를 읽으면서 장영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혼수 상태에서 어떻게 유언장에 서명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경숙은 간병인들에게 돈을 주고 잠깐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시간에 뭔가를 했어요. 저는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조용남은 편지에서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상해서 간호사 스테이션에 물어봤더니 그날 형님은 하루 종일 의식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말도 못하고 손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언장에 서명을 했겠습니까? 장영자는 편지지를 꽉 쥐었습니다. 정말로 유언장이 조작된 것이었다면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편지와 함께 동봉된 사진들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병실에서 찍힌 남편의 모습이었는데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상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경숙이 침대 옆에 서서 뭔가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몰래 찍어둔 것입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아서요. 형님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그날 상태를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조용남은 편지 끝에서 장영자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영자님, 이 편지와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세요. 형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 여자가 형님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져가게 놔둘 수는 없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난 장영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 이경숙에게 속은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복잡한 유언장을 쓸 수 있었겠어요? 더욱이 자신의 필체와 흡사하게 말이죠. 장영자는 즉시 병원에 전화를 걸어 남편의 의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지만 법적 분쟁 때문에 필요하다고 설명하니 형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받아온 의료 기록을 보면서 장영자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날짜와 동일한 날 남편은 정말로 혼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의료진의 기록에도 의식 없음, 반응 없음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경숙은 남편이 의식을 잃은 틈을 타서 유언장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평소에 남편의 글씨체를 연습해뒀거나 다른 방법으로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장영자는 조용남에게 감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남 씨, 정말 고마워요. 이 편지가 없었다면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뻔했어요. 영자님, 형님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세요. 그 여자가 이런 식으로 형님을 이용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조용남의 목소리에서도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워낙 교묘하게 하는 바람에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진이라도 남겨둔 거였죠. 전화를 끊고 난 장영자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경숙과 맞설 수 있는 무기를 찾은 것 같았어요. 비록 남편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의 명예는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장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아마도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남으로부터 받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장영자는 다시 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에게도 승산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전화를 받은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장영자님, 무슨 일이시죠? 목소리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유언장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꼭 만나서 상의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내일 오전에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장영자는 그날 밤 조용남이 보내준 편지와 사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했어요. 병원 의료 기록과 대조해 보니 더욱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였던 날에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장영자는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조용남의 편지, 병원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의료 기록까지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사진을 보면서는 여러 번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유 원장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장영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경숙에게 재산이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경숙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법정 다툼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즉시 법정에 유 원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영남의 증언과 의료 기록, 그리고 사진 증거까지 있으니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면서 이경숙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마도 장영자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그리고 장영자님도요. 이경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여유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무슨 새로운 이야기가 있나 해서 왔는데 마침 두 분이 상담 중이시네요. 장영자는 이경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유 원장에 대해서 말이에요. 유 원장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경숙은 여전히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장영자는 테이블 위의 사진을 이경숙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이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당신이 우리 남편 병실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다 찍혀 있어요. 사진을 본 이경숙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건 그냥 두식 씨를 간병하던 모습인데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간병이라고요? 의식을 잃은 환자한테 서류에 사인을 받는 게 간병인가요? 장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김 변호사가 의료 기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경숙님, 이 의료 기록에 따르면 유 원장 작성 이래 고인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경숙은 잠깐 말문이 막혔지만 곧 다른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건 의료진이 잘못 기록한 거예요. 두식 씨는 제가 갔을 때 깨어 있었어요. 잠깐이지만 의식이 돌아와서 유 원장에 서명하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장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오랫동안 속고 있었다는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어요. 당신이 우리 남편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다 알아냈어요. 평생 혼자 살았다고 거짓말하고 두식이한테 죄책감을 심어준 것도 다 알고 있다고요. 이경숙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온화한 미소도 없고 여유로운 태도도 사라졌어요.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뭘 안다고 그래요? 당신이 뭘 아는데? 당신이 이미 2번이나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도 알고 있어요.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던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 남편한테 접근한 것도 돈 때문이었다는 것도 말이에요. 이경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미 유 원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정받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 모든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할 거거든요.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경숙님, 지금이라도 자백하신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부인하신다면 자백이라니 제가 뭘 자백한다는 거예요? 이경숙은 여전히 강하게 부정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미 들킨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영자는 일어서서 이경숙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을 속여서 재산을 뺏으려 했다는 걸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남편을 사랑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사랑? 이경숙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당신은 50년 동안 두식이한테 기대서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저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남의 남편을 이용한 거예요? 이용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에요. 젊었을 때 두식이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경숙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나 그리움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오직 돈에 대한 욕심만 있었던 것이었어요. 김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들이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경숙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봅시다. 하지만 당신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경숙은 마지막까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나온 상황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장영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녹음 내용과 다른 증거들까지 있으니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장영자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남편의 명예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비록 길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찾아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장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 해결될 것 같아. 당신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날의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마음이 마침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경숙과의 결정적 대결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의 공방은 생각보다 빨리 결론이 났어요. 조용남의 증언과 의료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경숙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발언들이 녹음된 것이 강력한 증거가 되었거든요. 판사는 유 원장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장영자는 법정에서 판결문을 들으면서 마침내 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경숙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억지를 부렸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녀에게 불리했어요. 결국 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수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장영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면서 장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싸워온 동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장영자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법원을 나서는 장영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러 있던 마음이 드디어 해방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50년의 기억들을 다시 정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영자는 조용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해결된 것도 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용남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뻔했어요. 영자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형님께서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조용남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형님이 그런 여자에게 속아서 평생 모아둔 재산까지 빼앗길 뻔했으니까요. 장영자는 조용남과 통화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집의 냄새가 반갑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미용실도 마찬가지였고요.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장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이 정말로 날 사랑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여자가 당신을 속인 거였다는 것도요.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미소가 진심이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오랫동안 문을 닫아두었던 미용실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계속 안부 전화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미용실 문을 열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영자 언니, 그동안 어디 갔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언니 많이 야위셨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장영자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다행이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들의 머리를 다듬어 주면서 장영자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것보다는 이렇게 소박하지만 안정된 삶이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주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아들 성민이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성민이 미용실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성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어색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성민아, 왜 왔니? 장영자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습니다. 지난번 일로 서로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성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법정 소식 들었어요. 이경숙이 아빠를 속인 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장영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성민아, 너도 몰랐던 일이야. 그 여자가 워낙 교묘했으니까.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보다 그 여자를 더 믿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도 안 하고. 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다행이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장영자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도 다시 화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성민과 함께 오랜만에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미용실 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다, 성민아. 엄마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장영자는 이제 정말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경험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며칠 후 장영자는 남편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편했어요. 명판에서 이경숙의 이름은 이미 제거되었고 원래대로 남편의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어요. 당신 명예도 지켰고 우리 성민이도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꽃을 정리하면서 장영자는 평온한 마음으로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는 당신 걱정 없이 살아갈게요. 미용실도 계속 잘 운영하고 우리 손님들도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납골당을 나서면서 장영자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컸어요.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힘을 발견했거든요. 청파동 골목길을 걸으면서 장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자네 미용실의 간판이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